자, 한번 보시죠. 자, 일단 이 임진왜란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냐면, 임진왜란이 1592년 4월부터 1593년 6월까지 요게 임진왜란이에요. 임진왜란. 그냥 1594 휴전협상 들어간 걸로 합시다. 그냥 1592년부터 휴전협상이 들어갔던 1594년 뭐 이래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휴전협상이 진행돼요. 뭐가 진행돼요? 휴전협상이 진행되고, 휴전이 된 게 아니고 휴전 뭐? 협상을 한 거예요. 휴전됐다고 하시면 안 돼요. 휴전 협상이 진행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1597년 1월에 정유재란이 터져요. 그러니까 재란이라는 건 다시 터졌다, 뭐 이런 뜻이에요. 정유재란 1597년, 그다음에 1598년까지 이게 이제 정유재란이에요. 우리가 이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합쳐서 뭐라고 불러요? 그냥 임진왜란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근데 이제 가끔씩 우리가 공무원 시험에서는 임진왜란 때 일어난 전투하고 정유재란 때 일어난 전투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이게 차례대로 구분하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연표 매핑을 좀 할게요. 보통 이제 이렇게 그리는 거는 문제 유형이 어떻게 나오는 것들이죠? 순서가 나오면 제가 이렇게 그리죠. 순서가 나오면, 그러니까 문제 유형은 뭐를 잘 보셔야 돼요?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외란 전 상황을 좀 볼게요. 외란 전 국내 상황을 좀 봅시다. 외란 전 국내 상황. 일단 하나씩 좀 보죠. 외란 전 국내 상황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국방력이 굉장히 약화돼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약화돼 있었다? 국방력이 굉장히 약화돼 있었다. 그럼 국방력 약화의 이유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수치 체제할 때 배울 텐데, 군적 수포제라고 하는 이 군역 제도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군적 수포제. 네. 이걸 이제 그대로 풀이해 보면, 이 군적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군역 대상자의 이름을 적어 놓은 명부예요. 군역 대상자 명부. 이걸 이제 군적이라고 하거든요. 군역 대상자 명부. 이걸 이제 군적이라고 하는데, 이 군적에 올라 있는 사람들은 다 뭐를 내면 돼요? 포를 내면 되는 거야. 근데 원래 우리 정군과 보인 이렇게 두 개가 있지 않았나요? 그럼 정군은 군대에 가고 보인은 포를 내는데, 이 군적 수포제는 뭐냐면 정군도 포를 내면 안 가요. 다 바꾼 거야. 그러니까 정군이 되더라도 나는 포를 내겠다 그러면 뭐 안 가도 돼요. 이게 이제 군적 수포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포를 내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정군의 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이게 이제 정군의 수가 줄어들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말. 그래서 임진왜란 전에 그 이이가 10만 양병설 이런 거 주장했던 거야. 정군이 얼마는 있어야 된다. 10만은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그랬던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정군의 수가 이렇게 감소하면서 이것 때문에 이가 뭐를 제기했던 거예요? 10만 양병설 이런 거 주장했던 거예요. 요것 때문에 이의 10만 양병설이 나온 것이다.
좀 글씨를 크게 못 써서 죄송해요. 이게 글씨를 크게 쓰면 매핑이 전혀 안 돼가지고 이 글씨를 크게 쓰면 몇 개 못 쓰고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일부러 글씨를 좀 조그맣게 쓰는 거니까 양해 좀 해주세요. 저 뒤에 계신 분들 안 보이시는 분들은 모니터나 아니면 제가 이렇게 발음하는 거 좀 잘 듣고 이렇게 좀 써주세요. 네. 발음이나 똑바로 해. 씨. 이의 10만 양병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붕당 정치가 이제 시작됐었잖아요. 그 붕당 정치가 시작됐는데 우리 그 저번 시간에 건저희 사건 배웠죠. 건저희 사건이 1591년이에요. 임진왜란이 1592년 4월에 일어나니까 이게 잘 생각해 보면 굉장히 그 서인과 동인 사이에 이게 치고받고 하는 싸움이 굉장히 정점에 다다라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붕당 간의 이 싸움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국론이 분열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론이 분열되면 전쟁을 이렇게 대비하는 데 있어서 이게 좀 효율적으로 대비가 잘 안 되죠. 뭐 이거 하자고 그러면 또 이쪽에서는 하지 말자고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국론이 분열돼 있었다. 붕당 정치가 시작되면서 이 국론이 많이 분열돼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세 번째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 국론 분열과 또 연결이 되거든요. 이게 국론 분열과도 연결이 되는데 그 일본의 상황이 조금 변화가 있었어요. 일본이 이제 한 100여 년 정도 그 전국 시대라고 해서 이제 사무라이들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다이묘 이 쇼군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 싸움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종식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예요.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원래 이제 좀 천민 출신이었는데 좀 이게 가문이 그렇게 좋지 않은 천민 출신이었는데 자신의 어떤 그 아주 능력을 발휘해서 성공한 그런 이제 일본의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풍신수길이라고 부르는데 원래는 이제 이때만 해도 이 전국 시대를 통일할 수 있는 인물로는 가장 적합한 사람이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다 일본 내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뭐 굉장히 가문도 좋고 굉장히 좀 능력이 있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밀려가지고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의 전국 시대를 통일해요. 근데 일본의 이제 전국 시대를 통일하고 나니까 일본의 좀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서 조선에서 사신을 파견해서 좀 동태를 파악하려고 했어요. 일본의 동태 갑자기 동태탕 먹고 싶다. 일본의 동태파 이런 걸 싫어하더라고요. 이런 부장 개그. 아씨 근데 이걸 떨쳐낼 수가 없어. 나이가 들어보세요. 진짜 졸라 재밌거든 이게. 떨쳐낼 수가 없어 이게. 일본에 이제 이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신을 파견했는데 이 사신을 파견할 때 원래 그 서인이었던 황윤길이라는 사람을 파견하려고 했는데 이제 동인 측에서도 그 우리도 한 명 가겠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한 명씩 파견이 된 거예요. 이제 사신이 두 명은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 명을 이제 이끌고 가는데 이제 대표자가 두 명이 됐던 거죠. 동인의 김성일이라는 사람과 서인의 황윤길이라는 인물이 여기에 이제 파견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일본에 머물면서 뭐 동태를 이렇게 파악하고 동양 보고를 이제 와서 했는데 너무 둘이 다른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인 황윤길은 아무래도 좀 조짐이 심상치 않다. 움직임이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동인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김성일이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뭔가 이게 전쟁을 준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다 놓쳐버려요. 근데 훗날 김성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김성일이 좀 판단을 잘못했던 게 김성일은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러니까 황윤길이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김성일도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이때 당시에 나라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일본이 쳐들어올 것 같은 조짐이 있고 뭐 이런 소문이 이렇게 나면서 남부 쪽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자꾸 위쪽으로 피난을 가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김성일마저 이저 뭐야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피난 행렬이 끊이지 않을 것 같다라고 김성일이 파악해서 일단 그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가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국가 안보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건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데 그 피해를 아주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은 한 번 일어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도 이제 우리 보수 진영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일리가 있는 얘기들이 있어요. 보수 진영 얘기들도. 그러니까 뭐 북한과의 관계도 이렇게 막 흥분돼서 우리가 막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북한은 여러 번 돌변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계를 남북 관계를 평화로 만들고 화해 분위기를 이끄는 건 좋은데 그런 긴장감은 우리가 놓아서는 안 되겠죠. 왜냐면 한 번 딱 바뀌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나 이런 것들은 경제, 교육 이런 분야는 좀 삐끗거려도 나중에 만회할 수가 있는데 국가 안보는 그런 게 아니죠. 아무튼 김성일이라는 사람은 좀 판단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성일이는 계속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다면 그때 이제 피난 행렬이 이제 이었을 거고 이미 조선은 전쟁 전에 망했을 것이다. 김성일의 주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글쎄요, 그건 뭐 자기 이 주장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만들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전쟁은 터져요. 근데 이 김성일이는 여기 보면 전쟁 발발이라고 놓고 보면 이 김성일이는 전쟁 발발이 안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거고 황윤길이는 전쟁이 발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위에 보면 이거랑 연결이 되죠. 그렇죠? 만약에 국론이 하나로 통일돼 있었다면 전쟁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이게 동서로 갈라지면서 뭔가 이런 전쟁을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잃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일본의 상황을 좀 보는데 여기다 좀 쓸게요.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던 거를 또 다시 한번 합시다. 좀 지우고 일본은 100여 년 정도 이어진 전국 시대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을 했어요. 이토 히로부미 아니에요. 100여 년 정도 이어진 전국 시대를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인물이 통일을 했죠. 히데요시가 통일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이 전국 시대를 통일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한번 보셔야 돼요. 이 100여 년 정도 일본이 갈라져 있었거든요. 그럼 일본이 이제 통일을 했다고 봅시다. 그럼 이제 이게 그냥 바로 봉합이 되는 게 아니죠. 뭐 무력에 의해서 통합은 됐어도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애들도 있을 것이고 또 뭐 그 중에는 또 불만을 많이 통일 과정에서 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제 과제가 생긴 거죠. 이걸 완벽하게 어떻게 정신적으로 이제 물리적으로는 통일이 됐지만 이걸 어떻게 정신적으로 하나로 통일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그 과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때 당시에 통일이 되고 나서 일본 내에서 생겨났던 문제가 뭐냐면 그 전국 시대 동안에 많이 양산돼 있었던 사무라이들이 직업을 잃게 되죠. 쉽게 얘기하면 군인들이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생각한 거는 전쟁이에요. 이게 외부의 적과 싸우면 내부는 굉장히 단결이 되죠. 우리 그 중고등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도 그 반대항 체육대회 이런 거 하면 그죠? 막 이렇게 반 안에서 막 씨발 넘어오지 마, 이 씨발 죽여. 샤프심 좀 빌려줘. 안 빌려줘. 그러다가 막 반대항 체육대회 하면 우리는 하나야. 막 이렇게 돼.
그잖아요. 그게 그런 원리거든. 그러니까 외부의 적, 외부의 적. 그러니까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 사람이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규합을 하고, 그리고 또 이 전국 시대 과정에서 뭐 남아 있는 여러 가지 전쟁 물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또 소비하고. 이래서 결국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 통일 이후에 일본의 완전한 정신적 통일, 이걸 위해서 이제 전쟁을 기획하게 되죠. 뭐 어디서나 있는 일이에요. 이 세계 대전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식으로 일어나죠. 처음에 시작이 될 때. 정리를 한번 해보죠. 완전한 일본의 통일을 위해 전쟁을 이제 계획하게 된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일본은 이때 당시에 우리가 목표가 아니었어요. 명나라를 치는 게 목표였어요. 명나라를. 그러니까 이왕,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일본이 자신감도 있었어요. 명과 이렇게 싸우면서 명을 굉장히 많이 괴롭혔었거든요, 실제로도. 그 얼마 전에 뭐 영웅 뭐 대전인가 뭐 하여튼 뭐 그 영화가 케이블 TV에 있어서 내가 봤더니 그 명나라 장수 척계광이라는 사람의 그 영웅 일대기를 영화로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 그 전국 시대 때 일본의 각각의 그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성주들이 명나라를 수시로 쳐들어갔어요. 그래서 명나라가 굉장히 외구의 침입 때문에 골치를 아팠을 때 이 척계광이라는 영웅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순신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명나라에서 일본인들 가장 많이 죽인. 근데 이제 그 척계광이 등장하기 이전 이후에도 계속 명나라를 괴롭혀요, 왜구가. 그러니까 왜구가 사실은 이 명나라와 이게 교전을 하면서 자신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명나라를 전체적으로 전면적으로 쳐들어가면, 우리가 일본이 하나가 돼서 쳐들어가면 충분히 명을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시기예요. 그래서 명을 쳐들어가려는데 이제 위치적으로 보면 배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명나라를 가려면 일본은.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조선을 통해서 들어가면 육로로 물자를 수송하고, 그리고 이제 조선으로부터 좀 도움도 받고 뭐 이러고 싶어서 조선에게 이제 제의를 한 거예요. 뭐 당연히 조선은 이걸 해줄 리가 없죠. 우리 저번 시간에 외교사 배울 때 우리는 명나라랑 사대 관계잖아요. 명을 치러 갈 테니까 좀 길을 뭐 빌려달라. 이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군량미나 이런 것들도 좀 달라고 하고 그랬었던데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얘기하면 저희 친구 저희 뒤에 아버님이세요? 네. 비키세요. 아버님 때리게. 그럼 이게 그래요? 이러고 비켜줘? 그런 사람이 어딨어? 그렇잖아요. 이 전쟁을 계획하면서 정명가도, 명을 치러 갈 테니 길을 터달라. 이 정명가도를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거부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전쟁이 발발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정명가도는 뭐라고요? 명을 정벌하러 가는데 길을 빌려달라, 뭐 길을 터달라. 이게 이제 정명가도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정명가도를 외치면서 쳐들어오게 되죠. 이렇게 해서 전쟁이 발발을 합니다.